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제목은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입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 여성주의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이해가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1세대에 머물러 있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대 초반의 남성이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강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세 그리고 영성을 공부한 역사가이면서 여성학자입니다. 영어로는 Women's Studies in Religion 프로그램에서 중세, 여성, 영성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다 보니 덤으로 여성학 석사학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입학할 당시 처음이자 유일한 남학생이었고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여성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남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없어도 여성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이고 50대이지만 여성을 연구한 여성 전문가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TV나 신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한두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것을 두고도 양극단의 입장이 나뉘어져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죠.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논란들,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데요. 편의점 GS25 광고를 둘러싼 남성 혐오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유튜버의 인사말을 가지고 여성 혐오라고 비난한 여성학자의 논문을 둘러싼 법정 소송도 있었고요. 또 안타깝지만 박원순 시장의 죽음까지 다 여성 문제 혹은 페미니즘과 관련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혹은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여성주의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회가 여성 문제로 들썩이는 걸까요?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한번 그 말 뜻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단어는 여성을 뜻하는 라틴어 페미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뜻하는 라틴어 페미나와 사상을 뜻하는 전미어 ISL, 이즘,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페미니즘입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는 여성에 대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주의가 단순히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성들의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또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행해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페미니즘의 목표가 마치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이 마치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와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은 정신이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중세 신학자들, 또 근대 자연과학자들은 가부장적 전통 안에서 여성을 규정해 놓을 때 잘못된 이해에 기초해서 여성을 규정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스콜라 철학자 아퀴나스의 정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emale is a misbegotten male 이렇게 표현했어요. female is a misbegotten male. 여성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과연 여성이 불완전한 남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1세기는 더 이상 이런 시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그리고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female human being입니다. 여성성을 가진 인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나 고대 세계, 중세 세계 전체를 걸쳐서 그리고 근대 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여성을 휴먼 빙으로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차별받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이죠. 존엄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차별당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의 페미니스트 가운데는 특별히 유교문화권에서 이러한 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양 문화, 유교 문화를 스스로 폄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더 심한 차별을 행해 왔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이 재판 시스템을 통해서 여성들을 마녀라고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여성이 스스로를 휴먼 빙으로 인간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 것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이고 법률적이고 제도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의미에서 휴먼 빙으로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럼 여성 자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들을 우리가 가지고 여성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성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관점입니다. 남성으로서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같지 않겠죠.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그 학문적인 용어는 그 섹스하고 젠더하고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성 정체성을 섹스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정체성을 젠더라고 표현하죠. 오늘날에는 후자, 즉 젠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체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체득되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그 결정적인 요소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은 잠깐 접어두고 어떻게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딸이기 때문에, 여자아이기 때문에 핑크색을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형을 갖고 놀죠. 남자아이들은 로봇이나 공룡이나 총 같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는데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선물로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만의 특징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성을 휴먼 빙, 피메일 휴먼 빙이라고 할 때 메일과 구별되는 피메일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나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반대말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이나 단어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반대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 남성의 특징과는 다른 특징들을 여성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념을 쉽게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그 함정이란 모든 좋은 특징들을 남성의 것이라고 우기면 그와는 반대되는 모든 나쁜 특징들은 여성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의 특징이란 남성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남성의 특징이 힘이 세고 또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특징은 연약하고 감정적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해서 몇 천 년 동안 남성들이 사용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성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왔죠. 남성들은 힘이 세고 여성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남성들은 합리적이고 여성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남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성학 그리고 여성주의 철학,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성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스스로 경험한 생물학적 특징, 사회적 특징, 혹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으로서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 달랐다고 한다면 그 특징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서구의 여성들과 한국의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양 여성들은요, 아이를 낳고 바로 그 다음날 퇴원을 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 찬 오렌지 주스가 음식으로 나오기도 한 걸 봤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 산후조리원에서 몸 관리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하는 것을 금기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휴식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이나 사회학적 특징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성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여성의 몸 경험과 사회 경험은 여성주의를 이해하고 여성학과 여성주의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여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져 왔고요. 또 그 정의들을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여성주의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양에서 시작된 여성주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서양 역사, 여성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의 역사는 여성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성의 역사는 인류 시작할 때부터 여성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죠. 다만 여성주의의 역사는 1910년 이후 투표권 혹은 참정권 운동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흑백 사진이다 보니 백인인지 흑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백인 여성들입니다. 백인 여성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운동을 하는 초창기 여성 운동의 주체들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이 투표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과 비교해보면 누가 먼저 투표에 참여했을까요? 정답은 흑인 남성입니다. 1970년 이후 여성들은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상하다. 지금 흑인의 민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쩌면 흑인만도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 운동에 있어서 한 획을 긋게 되죠. 흑인 민권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여성 인권 운동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로 1970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러한 이제 연도 1910년과 1970년을 기억하시면서 여성주의 역사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191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약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여권 신장 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중세,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로 올라가더라도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인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성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간혹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설명해 오긴 했지만, 가려진 목소리, 또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찾다 보니 여성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들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전통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힘에 의해서 묻혀져 왔다고 설명할 수 있죠. 서양의 지성사를 약 5,000년으로 잡는데요. 5,000년 서양 지성사 그리고 2,000년 서양 교회사에서 여성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약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여성운동이 학문 분야에서 고대와 중세의 여성주의를 발견하도록 하였는데, 이 시기를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에서는 제2세대 여성주의라고 표현합니다. 1세대는 1910년부터 70년대 이전까지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남성들로부터 억압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과격한 여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떠난 학자들도 있었고요.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성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부장적 전통 혹은 남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죠. 과거의 전통들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을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운동을 진행했던 여성들 가운데는 1세대 여성운동가들과 2세대 여성운동가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주의는 여성운동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표방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고대와 중세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여성들, 이 여성들을 살펴보면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진 여성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개념이 유용한 것은 여성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여성주의 시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많은 여성들, 또 저와 같은 남성들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성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여성주의 시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운동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 그리고 여성 해방을 위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성주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어떤 존엄성을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존엄성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여성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을까요? 아까 힌트를 드렸죠. 남성과 여성을 정반대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강한 존재는 남성, 약한 존재는 여성, 합리적인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는 남성, 감정적인 존재는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남성 중심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교육받은 여성들, 자아의식을 깨달은 여성들, 사회 부조리에 대해 눈을 뜬 여성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여권 신장운동, 영어로는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입니다.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백인 여성들은 흑인들의 억압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 자신에 대한 억압으로 시야를 확대할 수 있었죠. 이러한 움직임은 1910년부터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흑인 민권운동과 맞물려서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를 여권 신장운동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960년대의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와 페미니즘을 구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이죠.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여성운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에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십니까? 이미 오래된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 여성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주요 이슈로 해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던데 전태일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노동운동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당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서 외쳤던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운동을 진행하면서 노조가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에 의하면 배부른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노동했던 그곳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하기에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저임금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신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외치는 노동운동이라면 그 자체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을 노동운동과 일치시키는 것은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의 토대가 되는 여성주의의 목표는 더 많은 빵을 갖는 것도,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도, 위계 구조 질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균형 잡힌 여성주의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미국의 1세대, 2세대 여성주의 운동을 살펴봤고,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공통 분모도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여성들이, 청소년 여성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을 때 균형 잡힌 여성주의를 향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주의 운동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그 추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남성과 여성 심볼, 균형을 이루고 있죠. 동등성을 의미를 합니다. 여성이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너무나 남성이 많은 권리를 누려왔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해온 것보다 더 많은 목소리,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여성들만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손잡고 균형 잡힌 여성주의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균형 잡힌 여성주의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5가지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인데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성이 불완전한 남성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부합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여성이 남성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21세기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brand new human being입니다. 최신 제품이라는 거죠. 아이폰 1세대하고 뭐 아이폰 지금 13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이폰 1세대를 쓰시겠어요? 아이폰 13을 쓰시겠어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브랜드 뉴 브랜드를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본다면 남성이 먼저 창조되고 여성이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남성이 더 오래되었고 남성이 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남성이 우월하다가 아니고요. 여성이 더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혹은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인종차별주의자거나 성차별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여성의 삶과 경험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의 삶과 경험은 남성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 혹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야, 너 오늘 달라 보인다 라고 말하면 그게 야, 너 오늘 되게 이상해 보인다가 아니라 너 오늘 좀 특별해 보인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진짜 다르겠지만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뭐 못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종차별주의자들, 성차별주의자들은 다르다는 것이 곧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속여왔습니다. 한편 남성 우월주의자들, 또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포스트 모던적 성향에 편승해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은 여성주의자들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다라는 것이 곧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의 생각은 실제로 틀렸거든요. 그 틀린 생각을 다를 뿐이라고 우김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다른 것과 생각이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삶과 경험의 가치가 열등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여성주의를 향해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동등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긴 것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을 배제한 여성들만의 세상, 마치 아마존과 같은 전설 속에 나오는 아마존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여성주의 그룹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또 한편 여성신학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배제하죠. 왜냐하면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등성은 종속의 위계 질서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상호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상호성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남성만의 특징, 여성만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획일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들,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획일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성은 관계를 중요시 하는데요.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역지사지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남성들은 여성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 또 여성들 스스로도 다른 여성의 입장에, 다른 사회적 환경에 있는 여성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태도가 균형 잡힌 여성주의를 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인 태도가 될 겁니다. 마지막은요,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이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남성 위주의 사회 혹은 권력에 편승한 여성에 의해서 억압받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현실을 읽어내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억압만 받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권력 서열 안에 들어간 여성들은 동일하게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구조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들과 또 동시에 남성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여성주의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보다는 우리의 아들, 딸들 혹은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성주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딸 가진 아빠들은 여성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내 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아빠들은 여성주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바른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페미니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페미니즘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페미니즘이 오해받는 현실을 설명하려고 여러분과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이 아닌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주의도 아니죠.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은 동성애 옹호주의도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균형 잡힌 여성주의 운동 혹은 균형 잡힌 여성 주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